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미술관 박물관 학예실장 김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긴 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실내에서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특성상 지연이 되면 안 됐는데요. 발표 시간은 40분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이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마지막에 종합토론에서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희 동국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사지 왕릉에서 신라 금관이 출토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한 해를 기념해서 학술대회를 마련했습니다. 고대 금관의 종주국으로서 또 많은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시중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도 안 좋지만 우리 동국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인 한국금관 발견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국박물관은 작년 12월 11일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민족의 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공민왕의 금잔을 비롯하여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목각탱화인 아미타 열애부를 전시하고 있으며 또 상설 전시로는 동행 꼭두를 만나다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금관 최초 발견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금관은 10개이며 이 중에 6개가 신라 금관이고 가야 금관은 3개, 그리고 유일한 고구려 금관은 우리 동국박물관에서 한 달간 전시하고 있는 금관이 되겠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는 고구려 금관은 평양 강서 쪽에서 발굴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고물상인 니시하라가 가지고 있다가 한국인이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관은 여러분들도 보신 것과 같이 화려한 불꽃 문양입니다. 고구려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화형 세움장식하고 비슷하다고 백제 금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령왕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올해가 금관청 발굴 100주년이며 1971년 우리 정부 하에서 무령왕릉 발굴 또 50년이 됩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또 바쁘실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오늘 행사를 기획하신 김두한 동국박물관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이제 앞서 거듭 말씀드린 추정 금동관의 실체에 대한 논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인근의 나주 보감리 고분군 3호분 굴육석실과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3호분 굴육석실 같은 경우에서도 금동 신발이 확인되나 관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매장 시설의 구조도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유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관이 출토된 고분의 동반 유무를 분석하여 관이 부장된 고분들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은 역시나 고분들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고 부장품이 남아있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고에서는 유물의 출토 유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나주 보감리 정총 고분을 이제 정리하면 동일한 분구에서 석실 3기, 석각 7기, 온간 6기, 옥간 1기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금동 시발 내부에 발뼈가 확인되었는데 10여 기의 파리 번데기 껍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파리 번데기는 이제 형태상 보았을 때 금동 신발을 착용 후 5.5일에서 6.5일 이상 노출된 후 석실 내부에 매장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매장 전 의뢰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증거로,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주 보감리 정총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주요 금속 공예품입니다. 금동 신발이 있고 이제 금 귀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식칼 같은 경우에서는 자도와 모도가 세트로 이루어진 모자도입니다. 이제 1호 석실 추적 금동관 편입니다. 아까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19개의 작은 편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오그라 컬렉션 중에서 정경산도 출토품으로 생각되는 금동과가 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사함이라 하면 이제 세움 장식에 보이고 있는 장식 기법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연관성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금동관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다. 앞서 거듭 말했듯이 추정 금동관 편은 소량이고 보건 결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으로 상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미미합니다. 확인된 자료들은 유리구슬이 부착된 잎사귀 형태의 장식과 영락 등이 확인되었을 뿐 이를 이제 관으로 상정하는 선생님이 있고 관으로 상정하기 보기에는 어려운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 봉동리 고분군과 정총 고분군은 서로 비교 가능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동 신발의 존재로 봐 아마도 이제 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 나주 보감리 3호봉 구류석실에서 금동 신발이 확인되나 관은 부장되지 않았습니다. 구류석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로 금속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양상은 이제 정총고분 1호분 석실의 출토 유무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과 금동 신발은 동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설을 이제 설정하였는데 나주 보감리 정총고분 1호 석실에 만약에 관을 부장되었다면 당시 관을 부장한 삼국시대 고분들의 부장품들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을 포함한 부장품의 종류의 유행은 역시 앞서 소개하시피 5에서 6세기 축조된 상위 계층들 고분들 사이에 공유했던 관념과 사상의 영향의 결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관의 부장 경향과 동반하는 유물의 성격을 비교한다면 관을 중심으로 하는 부장 체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석 대상은 이제 대관 또는 관식이 그리고 모관이 출토되는 102개의 유고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신발만 출토되는 유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관과 신발이 동반되는 유구는 20개소의 정도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단일 고분에만 이제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교 사례도 좀 적합하지 않고 우연적인 사례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례로 좀 정리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단일 고분에 관과 신발이 부장된 유구가 여러 곳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 고분에서 여러 개의 관과 신발이 부장된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는 우연적인 결과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품에 대한 종류는 이제 동반하는 유물의 출토 확률을 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삼국시대 관과 부장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관의 부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대관과 관식, 모관으로 이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관식의 존재는 유기물 모자의 부장 가능성을 상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고, 모관은 관식을 따로 만들거나 일체형으로 제작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흔백제권 같은 경우에서는 관식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모관 같은 경우에서는 세움장치, 즉 입식 그리고 같은 형태가 관식과 형태가 유사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그 모관에 일체형으로 제작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흔백제권 같은 경우에는 관식으로 따로 만드는 전통이 거의 적다고, 거의 확인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입총 사례에서 보다시피 금동신발이 부장된 경우에서는 피장자의 복식으로 모자를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제 신라권의 관식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마흔백제권에서도 은하 관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관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빠르면 4세기 중엽부터 마흔백제권 가야신라권에서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세력에서 관의 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의 부장 양상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관의 부장의 비균일함은 지방의 고분 축조 세력에게 관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수할 능력과 기회의 차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를 보면 부장품은 이제 당시 매장과 연관된 장례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관을 부장하는 고분에는 많은 부장품이 확인된다는 점을 이제 분석 2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대한 이제 장례식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도 확인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주 보감리 정천고분 1호석실에 조토된 금동신발 내부의 번데기입니다. 따라서 복식, 장례식 의관과 관련된 물품들도 장례식과 같은 의식적 절차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준비한 부장품도 단지 부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례식과 연관된 연회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의 중요성은 관이 부장되는 유행과 함께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장 전 일정 기간 동안 피장자의 의관과 함께 화려한 부장품이 성대한 장례식 중에 이제 전시되었을 것입니다. 삼국시대의 이제 장례식은 이제 피장자만이 아니라 장례 주관자의 기 계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례식은 집단 구성원과 초청된 손님들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푸고 함께 부장된 물품의 질과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장례 주관자의 능력을 과시하고 위상을 높이는 의식으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장자의 의례 절차 과정 중에 피장자의 의관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찰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주 보감리 정천고분 1호석실의 관 부장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논하겠습니다. 삼국시대 피장자의 의관은 중요한 장례 품목으로 생각이 되지만 부장 기회의 차이로 귀금속 재질이 아닌 유기물 모자도 씌워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세기 마흔백제권에는 관식이 확인되지 않고 관식은 금동 모관과 일체형으로 제작됨에 따라 관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빨간 네모로 친 부분이 마흔백제권에서 확인된 금동 모관을 모식도로 제작된 것입니다. 아직 그 요리라든지 좀 관찰을 하지 않아서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보시면 이 신라 가야골에서 확인되고 있는 금동 모관과 좀 형태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입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관식을 상정할 만큼 그 디자인이 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흔백제권 같은 경우에서는 관식을 따로 만들지 않고 관식과 모관을 일체형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이 은하 관식이 확인되지 않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식의 존재를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자료는 예를 들면 마흔백제권에서는 나주 보감리 3호분 7호석실에 확인된 역삼각형 틀 장식과 은하 관식을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는 나주 보감리 3호분 96석실의 금동 신발입니다.
금동 신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4호 공간에 하부에 깔린 채로 이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호 석각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가지런히 정리된 인골이 8구가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1호분, 정천고분 1호분 1호 석실과 매우 다릅니다. 고분 1호 석실과 매우 다릅니다. 나주 신촌이 9호분 일관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과 모관, 그 다음에 대관이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신촌이 9호분 일관 같은 경우에서도 의관을 갖춘 채 그 장래가 있었다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금동시발 내부의 발표를 확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 발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주 봉암리 정천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 장시편은 금동 대관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동 신발 내부에 확인된 작은 파리 번데기는 장례식 중 피장자의 의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논의에서 삼국시대의 장례식에 피장자는 화려한 의관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소박한 습의를 입히는 관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삼국시대 유기물 모자는 대부분 썩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와 부장 정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관식과 확인되는 모자는 다른 관에 준하는 가치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장례식과 연회에 사용된 물품이 함께 무덤에 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등울과 같은 유물들은 표현을 좀 잘 보냈는데 일반적인 유물들이 함께 부장됐다는 것은 장례 물품이 그 장례식에 사용되고 함께 부장되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장품에 대한 탐구는 외장과 장례식 등의 의뢰뿐만 아니라 부장품의 의미 혹은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심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신라 고분 2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멀리 이렇게 광주에까지 와서 신라 고분에 대한 어떤 조사 내용을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라 경주에서는 2기의 고분이 발굴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고분에 이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44호분이라는 고분하고 그리고 120호라는 고분입니다. 거기 앞에 이제 붙는 이름이 쪽샘모 44호분 이렇게 불리고 또 하나의 고분은 황남동 120호분 이렇게 불리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 두 고분은 일제강점기 때 번호가 부여되었던 155번, 155개의 고분의 중에 이제 2기가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쪽샘 44호분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하고 했던 그런 고분이고 밑에 있는 황남동 120호분은 또 경주에 있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고분입니다. 44호분도 금동관에서부터 금드리개, 귀걸이, 가슴걸이, 그리고 팔찌, 반지, 허리띠 아주 풀세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금동관을 신지 않은 그러한 상태, 금동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그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금동 신발은 착장을 하지 않고 머리맡에 있는 부장 공간에 따로 별도로 부장을 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까지 포함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주의 피장자가 하고 있는 관에서부터 신발까지 풀세트로 착장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금동관의 상태가 처음 노출될 때부터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보존 처리가 끝나고 올 상반기 때 일반인들께 현장 설명회를 하면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러한 형태, 아주 전형적인 출자 모양의 신라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출자 모양의 입식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이마에 대륜 부분입니다.
뭐 유사한 걸로는 황우리 34호 주변에 있는 고분입니다만 거기서 출토된 형태의 관일 거고 지금 하나의 차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신라관이라는 것이 이런 출자 모양의 입식도 있지만 그 사슴뿔 모양의 녹각 장식이 있는데 414호부는 그 녹각 장식은 없는 그러한 금동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 밑에 드리개가 확인되는데 굉장히 이 414호분의 피장자가 좀 재밌는 것이 금동관과 이렇게 그 각 장신구들의 재질에 있어서 금과 은 그리고 금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복합되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동관 밑에 금 드리개가 아마 조합된 사례도 굉장히 드물 텐데 이렇게 414호분에서 금제 드리개, 순금제 드리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뭐 대략 이러한 형태인데 좀 특이한 것은 이 한 쌍의 금 드리개인데 양쪽의 길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실제 이 사진을 잘못 찍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양쪽 금 드리개가 한 쌍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고 나머지는 제작 기법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일치한데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이가 차이 나는 이러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장자가 착장하고 있는 귀걸이였습니다. 금 귀걸이. 귀걸이 이 부분입니다. 귀걸이인데 아주 일반적인 그 형식 신라에서 나오는 굵은 고리, 이 태완이식으로 만든 금 귀걸이이고 밑에 이제 중간식과 수화식이 나뭇잎 모양이고 가운데 부분은 작은 고리로 되어 있는 소환을 연접해서 만든 소환 연접구체라고 부르는 그러한 중간식 장식의 달개를 다룬 영락을 다룬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슴걸이가 가장 눈에 아마 띄실 텐데 굉장히 화려한 형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손에서 이렇게 좌우에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팔찌의 기본 어떤 재질은 은이었습니다. 반지는 각각 양손에 각각 5점씩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역시 은 제품 그리고 금반지, 은반지, 금반지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은반지 한 점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반지 이렇게 있고 역시 반지의 측면에도 이렇게 이런 거치문들, 강목이라고 하는 거치문들이 있는데 역시 신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전체적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허리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수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이렇게 반구상으로 만들어진 은제 투조판이 있었는데 솔 모양의 어떤 것들도 있고 이 투조판의 디자인을 보면 한글로 표현하자면 오우가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디자인인데 아주 전형적인 신라의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역시 은제 이 허리띠에 이게 수정제 고곡입니다. 수정제 구분옥인데 여기에 머리 부분에 보통 이걸 모자라고 부르는데 이거 금으로 만든 모자를 달아서 역시 재질상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4분에 이제 주목되는 유물들이 좀 있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부장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발치에도 이렇게 토기를 중심으로 한 부장 공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중요한 유물은 좀 주목되는 유물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머리맡 부장 공간에서 비단벌레로 장식되어 있는 장신구가 나왔고 그리고 돌절구하고 공이 그리고 발치 쪽에서 바둑돌이 확인됐습니다. 역시 지금 이 사진을 중심으로 밖에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보존 처리실에서 굉장히 보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신라의 대관입니다. 대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입식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 출자의 관의 끝부분에 봉우리 부분에 구멍이 들려 있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 거꾸로 된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하트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군마현에서 출토된 이러한 금동관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형태와 유사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내부에 있는 뭔가 투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금동관의 장식인지 아니면 그 내부에 따로 존재를 하는 관모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 역시 보시면 이렇게 T자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예, 이건 아마 천마총의 관모인 금관인데 여기를 보면 이러한 투조 문양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개입니다. 관 밑에 있는 드리개는 역시 금제인데 사입사분이랑 다르게 금구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락 달았고 끝에는 역시 고곡을 달아서 만든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식입니다. 이식은 역시 태환이식이었고 심여평의 소화식이 있고 중간식에 소환 연적 구체로 만들었고 영락을 단 사입사분 출토품과 유사하긴 한데 이 고분이 실제 사입사분보다 약간 좀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식성이 좀 가미된 좀 화려한 형태의 출토가 됐습니다. 경융식입니다. 경융식은 아까 사입사분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구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끝에 이렇게 고곡이 달린 그런 형태였습니다. 고곡도 역시 보시면 은으로 되어 있는 모자를 씌운 그런 형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와 반지는 역시 은제 팔찌, 반지 이렇게 확인이 됐고 허리띠는 역시 은 허리띠였습니다. 은 허리띠고 이렇게 수식들, 대형 요패들이 이렇게 좀 확인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런 좀 삼도형, 화살표 모양의 어떤 장식들 이런 것들은 신라에서 잘 확인된 적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사입사업 120-25분의 출토품이 아닌데 120-25분은 아마 이러한 형식의 은제 허리띠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팔찌 가운데에는 이렇게 은제 팔찌가 메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아주 작은 지름이 2-3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유리구슬로 만든 팔찌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유사한 사례가 무령왕릉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온전한 형태의 금동관이 실제 출토된 양상을 봤을 때 주인공의 심겨진 상태로 착장한 상태로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역시 이것도 이제 보존 처리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황남대청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이러한 오우가 이렇게 교차하는 전형적인 신라의 문양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금동 신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던 부장 공간의 유물들입니다. 철솥이 있고 이런 항아리 같은 호류들을 이렇게 부장을 했고 벽옥재, 관옥도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동제 마구들입니다. 입주부 은주라고 부르는 마구들, 그리고 말안장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 작년까지 발굴된 성과들을 120호분과 사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경주박물관의 김대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발굴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물이 나온 것도 없고 왜 이 재발굴을 했고 재발굴의 성과가 무엇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왜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금관총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금관총이 발견된 게 1921년도고 올해가 21년 딱 100년이 됐습니다. 발견은 1921년 조선 총독부 시절이죠. 일제 시절에 저희가 발견이 되었고 이 금관총 프로젝트가 실시되게 된 건 2013년도 아주 우연하게 이 금관총 출토 유물을 보존 처리하다가 이사지왕이라는 왕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었고 재발굴은 2015년도 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1921년 일본인들이 그 금관총 발견을 봐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조선인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도면을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개통론이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목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발굴은 기초조사로 방금 말씀드린 문헌조사하고 지하물리탐사, 재발굴 봉토 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봉토조사, 적석부, 매장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굴해서 그냥 덮어놓지 말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전시관까지 만드는 그런 계획을 좀 짰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은 봉토 규모도 추정해서 이 금관총의 주인공에 대한 규모도 좀 알 수 있었고 적석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확인했고 매장시설도 곽이 2개라는 걸 확인하고 새로운 부장품도 추가 수습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적석부의 기능이나 이런 어떤 매장 시설로 봤을 때 공관총의 적석목광 연구의 어떤 방향도 단순히 적석부가 봉토 분구 매장 시설을 덮는 그런 분구 기능이 아니고 매장 의뢰에 또 중요한 어떤 무대가 된다면은 이 적석부의 기능이나 계통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 고각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석부가 저기 북방기원설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강의로서 와 계시지만은 과거에 그런 기원이나 계통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비교 고각적으로 과연 그쪽의 적석부의 기능과 여기 기능들 다르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인공 비정을 위한 기초 작업. 결국은 이사지왕이 누구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남성인가 여성인가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인골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출토임을 한다면은 이런 굵은 귀걸이를 차고 있다면은 여자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관이나 이런 또 금관 가까이 있는 귀걸이는 세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환을 가지고 이건 남자다. 또 어떤 분은 이 직접 차고 있었던 굵은 귀걸이는 여자 거이기 때문에 여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관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남자가 많이 쓴다는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도 그리고 뭐냐면 이 금관총에 이 세환을 중시하는 분은 남자로 보시고 근데 이 남자를 부정하는 분들은 이거는 금관에 붙은 세환이지 직접 찬 거는 태환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걸 또 비판하시는 분은 이 수습조사대에서 다시 갖다 놓고 그린 도면인데 이 태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남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적 요소도 있고 여성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도 착장이냐 부장이냐 계속 논쟁이었습니다. 착장이랑 직접 차고 들어가는 거, 부장은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실제 도면은 다 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사지왕이 자기 칼이라면 자기 허리에 찼을 텐데 왜 자기 허리 안 차고 주변에 이렇게 넣어줬냐. 이건 복납의 의미로서 이사지왕이 이 무덤 주인공 아주 친연관계가 강한 이 사람을 위해서 넣어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았던 오가오 케이키치가 그린 여러 장의 도면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린 스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허리띠 바로 옆에 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와는 현장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린 도면에는 이 칼을 허리에 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머리 아파진 게 결국은 부장이냐 착장이냐는 게 두 가지 다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 문제는 영문의 부장품 진짜 망자의 것인가 아니면은 이사지왕이 망자를 위해서 넣어준 건가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인데 한 3자루 칼, 2자루 칼, 1자루 칼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부장품 조사를 하면서 계속 보존 처리를 맡겨보니까 이사지왕 관련 문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총 지금 9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유물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망자를 위한 부장인가, 물품인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눌지왕이다, 자비왕이다, 왕이 아니고 육부의 최고위청, 갈문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사지왕은 누구냐? 왕이냐, 마리간이냐, 왕 중에 왕이냐, 56명 중에 1명이냐, 아니면은 왕이 아닌 사람도 왕으로 불린 갈문왕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금관총 주인공은 연구 성과를 쭉 봤을 때 일제강점기 때는 왕으로 보시는 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는 연대가 5세기 말 정도로 추정되고, 왕이라면은 아마 이 제위되었던 자비왕 또는 소지왕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금관도 왕이만 쓸 줄 알았는데 최근 연구 성과는 왕이 아니니까, 왕이 아닌 사람도 쓴다. 그런 입장도 있고. 결국은 2013년 저희들이 칼이 문제됐고 이사지왕이 누구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명문대를 직접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도자가 넣어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문제 여러 가지 앞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주왕 명문대도가 이번에 재발굴을 통해서 한 자루 더 추가되었습니다. 총 3자루가 나왔고 다른 부장품에서도 계속해서 이사주왕 명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관총의 주인공은 상식적으로 남성 여성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사주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역사 기록의 문헌에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은 저희가 발굴했고 보고서를 펴낸 이 보고서 2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신라금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물론 마한이나 다른 그 지역에서도 금동관이 나옵니다. 물론 근데 금동관은 이미 이제 보고파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현지화가 된 것이고 수입됐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유라시아적인 공통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을 극단적인 전파론이나 극단적인 자생론으로 보는 것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시공을 초월한 유사성을 그럼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이냐? 그건 더 웃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동유럽에서 만주 한국까지 이어지는 거의 제가 그 카운트해 보니까 거의 2000년 정도의 어떠한 시간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물론 제작 기법이나 형식의 어떠한 분류 이런 것만으로 편견만으로 이는 해석할 수 없는 시공간적인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말씀 문으로 돌아가서 흉노의 제천금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기 흉노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황금인간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이 흉노가 꽤 많은 제사 풍습이 있는데 게다가 흉노가 아시다시피 서쪽으로는 동유럽에서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 일대까지 유라시아 전역에다 영향을 엄청나게 준 특히 이들은 그 황금 예술과 무기 계통에 엄청난 기술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천금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흉노에서 이 제천금인만 언급이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것을 황금으로 사람 만들었다 부처님 황금 부처라고 오인을 했었습니다. 당나라 때 그 주석을 달 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불교를 오인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예전에 그 주회를 단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신경을 거기다 안 써왔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유라시아 일대에서 황금 인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무덤에서. 이제 저는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황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나라의 곽거병이 이제 연지산, 이게 아마 감숙성 쪽에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흉노의 휴도왕을 격파해서 이 황금 인간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황금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이제 흉노 부대가 있으면 뒤에 그들이 모시는 황금 인간을 있었는데 그거를 전리품으로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데 여기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주를 부처님이라 달아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이 도낭 막고굴에 보면은 장건이 떠날 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마치 불상을 모시는 것처럼 그렸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당나라 때까지는 이 부처님의 모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자 그대로 보기 제일 좋겠죠. 황금 인간이거든요. 황금 인간. 그럼 이것을 황금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월지를 통해서 들어온 불상이다. 한나라 때 흉노를 통해서 불상이 왔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흉노는 사실 그 조상과 하늘을 섬기는 전형적인 문민의 그 생활이었죠. 즉 황금 인간은 신격화된 그러한 그 자신들의 조상 숭배를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금인의 사당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그 기록에 보면은. 근데 유목민들한테는 사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사당을 지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제천금인의 발견 지역, 그거는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휴도왕을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감숙해랑이 넘어가는 바로 그 일대의 길목에서 이거 발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황금 자료를 보면은요, 흉노의 기원전 4세기 때 중앙아시아에서 이
만리장성 북부로 넘어오는 그러한 그 사카, 중앙아시아 황금 문화가 그들의 초기 흉노의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이미 누차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제천금인, 즉 황금인간의 형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황금인간이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빈 과정에서 보존시키고 또 그 사람을 이용하는 상당히 장기간의 매장 프로세스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관으로의 확산 과정을 한번 제가 밝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거는 신의 뜻을 받는 그 샤만들의 일종의 와이파이와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보통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받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의 독점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제사의 독점은 바로 이렇게 훈족 또는 흉노의 황금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이제 광역화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유라시아 초원지대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광역화됩니다. 이거는 19세기 말 약 100년 좀 지난 전에 만주에서 샤만의 그 의식을 갖다가 묘사한 것입니다. 예, 여전히 금관에다가 이렇게 샤만의 관에다가 나무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금관의 그 등장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와 같은 황금인간의 숭배, 그 다음에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결합이 제사 권력의 독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에 맞아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 형성에서 이 사람들이 지배 세력을 변천합니다. 물론 이들이 그 샤머니 세력을 독점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보통 율령체제의 반포가 보통 그들의 어떠한 그 전성기가 끝나는 시간과 맞물리는데요. 금관은 초사의 절전치통,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을 끊는다. 이것은 바로 샤만의 등장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과 닿을 수 있었던 것을 왕이나 지배 권력들이 독점합니다. 샤만의 그 지배가 시작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형 금관의 성립은 초원의 황금인간 전통이 세계수와 결합하여서 유라시아 전역에 확산되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 그래서 신라 금관이 매장 방식을 이렇게 얼굴에 덮었다고 해서 이것이 실용일까 아닐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질문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실제 금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걸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금관이 매납되었을 때 진정한 그 금관의 의미는 컸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금관의 위력을 알고 있었을 때 이것이 매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금관의 존재를 의미가 실생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신라 금관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는 오히려 신라 전공자들이 더 잘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금관총. 한국 최초의 발굴인 그 호우총에서도요, 그 원 보고서에서 이렇게 그 흑해 연안에 금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재원 초대 관장도 미술연구회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임에서 스키타이 문화를 처음 자기 주제로 발표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금관을 유라시아 황금만 문화의 연결고리로 작용했음을 인지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것이 마치 전파냐 자생이냐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 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신라의 금관의 세계사적 의미를 알고 싶어 했을까? 그거는 단순한 전파와 자생이 아니라 신라를 통해서 한국의 고고학과 한국의 역사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잠시 저희가 그 금관을 통해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 한국 고고학이 좀 더 보편적인 세계 고고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주제를 삼국시대 때 금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금관은 지금 고대 세 개의 금관과 우리나라 금관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4국의 금관이 있고 금관이 과연 부장용이냐 아니면 실제로 썼느냐 이런 또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신라 금관과 스키타이게 금관을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금동관이라고 썼는데 이제 금동관은 아니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태안남도 강석은 보리면 간선이 출도 일제감정기 때 출토된 거 도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학술 발굴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일제감정기 때 도굴돼서 나온 거가 지금 개인 소장품인데 이거 역시 이제 관태가 있고 7개의 세움 장식이 있는데 2가지 종류의 불꽃 문양입니다. 그리고 동반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행엽, 조개를 꼽은 행엽, 금동못, 방울, 또 뭐 십자형 관장식 이런 금동 관장식들이 많고 특히 주제할 것은 이제 금 귀걸이와 금동 갑오편입니다. 금 귀걸이는 원추형 금 귀걸이로 이것도 이제 고신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고구려 영향으로 이런 신라 귀걸이가 많이 나오겠죠. 요걸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금관의 이 세움 장식이 무엇을 뜻하느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은 초하문, 풀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풀꽃. 근데 백제는 고구려하고 같은 계통이죠. 부여에서 출발한 같은 계통입니다. 부여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일단 해무수라는 말만 우리가 들어도 알 수가 있죠. 고구려 백제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불꽃, 영원불멸의 불꽃을 상징하는데 이게 과연 풀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풀꽃이 아니고 화연문을 불꽃무늬를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구려는 하나씩 올라왔지만 꽃봉오리가 여기 요거 같은 겁니다. 요 입식은 꽃봉오리가 3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끝에 옥장식을 달았죠. 반짝반짝 빛나라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영암 쌍무덤에서 신촌리에서 나온 세움장식의 반 정도 크기 되는 세움장식이 하나 또 출토됐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3가지 갈래로 뻗었는데 가운데에 유리구슬 장식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풀에 반짝반짝 빛나라고 유리를 달았는지 아니면 불꽃에 유리를 달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평 신덕고분 1호에서도 금동관이 출토됐는데 여기에도 구슬 장식이 빛나는 구슬 장식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곡은 뭐냐? 고곡은 그동안 태아다, 열매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옥룡이 변해서 고곡이 된 거고 이 고곡은 바로 용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움장식, 이 Y자형과 출자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움장식을 알기 전에 일단 삼국시대의 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국시대 용은 단각수입니다. 단각수. 뿔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마에 미간과 눈과 눈 사이에서 나옵니다. 눈과 눈 사이에서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곳에서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곳에서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라금관은 고곡을 다룬 거는 용을 상당히 강조를 한 거고 용의 뿔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전부. 요거 보면 고구려 용면화당입니다. 요것도 용뿔이 축소됐지만 출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호림금관입니다. 호림금관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2단으로 돼 있죠. 2단으로. 아주 특이한 금관인데 가야금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신라금관으로 비정했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개장식은 뭐냐? 달개장식은 고곡에도 있고 허리띠에도 있고 팔뚝가리기에도 있고 또 관모장식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달개장식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빛나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장식이지 반짝반짝 빛나게 태양을 받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관 앞에서 다뤘던 장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조익관이라고 했는데 V자형으로 갈라지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게 또 가운데 또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안 튀어나온 것도 있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이런 용면 판화당인데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내관장식도 용의 뿔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내관도 외관, 내관 전부
용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신라금관은 제 생각은 용의 뿌리다. 내관, 외관 할 거 없이 그걸 주장하는 거고, 또 고곡은 용이다. 그러니까 용으로 도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왕권의 권위와 위엄을 위해서. 과거. 예. 자, 이건 호림금관입니다. 이제 이 박물관에서는 가야금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빠른 시기의 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금관 중에서. 그 교동금관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야 사람들이 절대군주, 이 군장들이 풀을 머리에다 꽂고 좋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용의 뿌리인데 이렇게 풀처럼 보이게 형상화시킨 겁니다. 용의 뿌리입니다. 가야하고 신라는 다 용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가야 말방울입니다. 교동에서 나온.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용 흔적입니다. 이게 부정용이면 굳이 보수해서 쓸 필요가 없겠죠. 동경박물관에 있는 내관 장식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금이 간 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리벳을 잘라가지고 리벳으로 끼인 흔적입니다. 이건 사용하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수를 한 겁니다. 부장용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트리아 테베나 사르마트 금관이나 트리아 테베 금관은 그리스적인 요소가 융합이 된 금관이에요.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우스와 독수리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런데 신라금관의 봉황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용과 봉. 예. 그래서 이 새는 같은 새지만 과연 이걸 같이 공통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면은 거기에는 의문이 딸리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전에 왕이 입던 옷을 용포라고 하죠. 그리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왕이 앉았던 의자를 용상이라고 하고 왕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라고 하죠. 다 용의 비교. 조선시대까지도 용의 비교를 했죠. 근데 왕은 용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는데 용은 있는데 왕은 없는 게 뭘까요? 뿔입니다. 뿔. 그렇잖아요. 수염, 눈, 코, 입 다 용처럼 할 수가 있는데 뿔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 신라금관은 용의 뿔을 형성화시켜서 절대 권력, 절대 군제 위험을 과시한 게 아닌가 하는 제 주장을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네, 2부 종합 토론은 전 국립공주박물관장 신창수 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창수입니다. 오늘 모처럼 광주에 이런 훌륭한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굉장히 또 기쁜 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박물관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이 광주 지역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 고고학이나 미술사학계에 많은 도움도 되고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제 오늘이 개관 1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회자로서 개관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보통 학술대는 보통 발표자가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지정 토론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 지정 토론자로 해서 서로 좀 논문에 좀 묻고 답변하는 이런 식이 많은데 오늘은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자가 지정 토론자도 되면서 또한 여기 오늘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도 같이 토론에 참여를 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철 선생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이제 71쪽을 보면은 이제 신라금관을 이제 얼굴을 덮은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머리에 씌웠냐 아니면 데드마스크처럼 얼굴을 덮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직접 조사한 예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금관 이외에도 역시 신라에는 신라대관인 금동관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금동관이 보통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굉장히 편으로 출토되는 예가 많긴 한데 영천에 가면 영천 완산동이라고 경주 근교에 있는 또 신라 고분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적에서 금동관이 한 점 출토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두개골, 인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고, 사실 이제 조만간 이제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금동관이 출토가 되었고, 역시 출자형 금동관이었고, 대륜 부분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근데 그 대륜이 정확하게 그 두개골의 인하 부분에서 그대로 인골과 수착된 상태로 출토가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뭐 데드마스크처럼 이렇게 출토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역시 출토 정황들, 인골이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토 정황이나 이식과 경식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아마 근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금동관에 그런 사례도 있어서 모든 이런 그 대관들을 비실용품, 장용품으로 데드마스크처럼 사용을 했는지,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 이제 보고서 나온다 하는 그 사례를 보면 실제로 딱 이마에 착장한 정확한 사례들도 아마 소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좀 생각해 본 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동 64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이제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례도 이제 120-2호 사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내부에 이제 유기물로 된 직물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물이 있다는 거는 그 내부에 그 관과 관련된 모자의 존재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생각이 드는 건데, 강인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편두 정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라는 이제 관을 딱 맞추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김대한 관장님과 좀 의견이 다르지만, 관옥 확인된 십자형 내관도 사실은 이제 내부에 모자가 있었던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봤을 때는 관이 이제 머리에 직접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내부에 완충할 수 있는 또 모자가 있을 테고, 그 모자의 직물이 이제 여기 사라짐에 따라서 이제 관이 이제 사람의 머리를 이제 좀 크게 제작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초적인 의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신라 금관이 왕관일까 아닐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왕만 썼을까? 우리는 보통 이제 금관은 왕관으로 많이 연결을 시키죠. 왜냐면 이제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 아니면 쓸 수 없는 모자라 생각을 하는데, 비운한 예로 그 황남대 쪽 남북부는 부부 합작면입니다. 시기 차이는 한 50년 정도 나긴 나는데, 어쨌든 부부 합작면인데, 남분이 먼저 생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북부를 이어 붙인 거죠. 근데 남분에서는 이제 금동관만 몇 개 제품이 나왔는데, 북분에서만 금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북부는 이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무슨 방추차라든지 뭐 이런 청동 다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리고 또 그 무슨, 거기도 명문이 있었어요. 은제 허리 과대에 부인대라는 그 명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자 무덤으로 이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황남대 쪽 그 남북분 같으면 사실 이제 4세기, 빠르면 뭐 4세기 후반이나 5세기까지 가는 4, 5세기에 걸친 무덤이 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여왕이라는 게 기록상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때 이제 생긴 분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금관이 왕관일까? 이런 한번 의문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부차에서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김대한 선생님. 그 말씀처럼 발굴해서 저희가 찾은 금관이 5점이죠. 네네. 토굴 된 금관 교동 빼고, 예. 5점 말씀드리면은, 일제강점기 금관총 금관, 그 다음 서봉총, 금령총, 참마총, 황남대총, 북분입니다. 말씀하신 그 북분은 여자의 왕비의 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참마총을 그 누구의 무덤으로 비정할 것인가 논란이 많은데, 예. 아마 김현태 선생님은 지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 저는 아직 마립간 왕령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금관총도 뭐 여성의 무덤으로 본다면은 왕의 관도 아니죠. 네. 서봉총도 여성의 무덤으로 보기 때문에 왕의 관은 아니고, 금령총은 뭐 재발굴도 됐고, 그 재발굴 성과도 여전히
어린 아이의 무덤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왕,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리하면은 여성의 관이 지금 2개고 내지 3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천마총을 제외하고는 지금 왕릉으로 보는 곳에서 나온 근간이 없기 때문에 천마총을 왕릉으로 본다면은 유일한 왕관이 되고요. 근간 5개 중에. 천마총을 왕릉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지금 출토된 근간 5개 중에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마리깐 시대 왕릉을 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란이 좀 있지만 지금 출토된 출자형 나뭇가지 모양 대관의 주인공이 정말 그 마리깐, 소위 말해서 6명의 마리깐의 관인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의문이 많고, 그렇다면은 금관은 왕만 쓴 관이 아니고 왕족, 갈문왕, 금룡청의 사례를 봤을 때 왕자, 굉장히 다양한 계층, 왕족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썼던 관이 아닐까 그랬을 때 반드시 왕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틸리아테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김대한 선생님이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그 넓은 계급 중에서 한 명이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틸리아테페도 6개의 무덤 중에서 1개에서만 금관이 나왔는데, 물론 여성이다면은 그들 사이의 무덤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금관만으로 볼 수는 없긴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주의하고 싶은 거는 이 금관은 또 아주 빠르게 금동관으로 돼서 빠르게 그러니까 보급형처럼 돼서 확산됐거든요. 주변의 다른 나라. 저는 그 현상이 좀 되게 재미있는 게, 만약에 이것이 신라만의 어떠한 왕족 내지는 왕만을 대표하는 상징이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쉽게 그러한 요소를 차용해서 막 확산이 됐다든지 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능적인, 그 사람의 기능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편도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룡청에 의해서 보듯이 금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은 아직까지 정말 철저한 가설 수준입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저도 이제 그 관의 분포 현황을 보고 좀 재밌게 본 점입니다. 김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 제가 역사에 좀 과문한데, 신라 56명의 왕 외에 여러 사람이 왕으로 칭하였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와 좀 같이 좀 재밌는 점이 대구와 경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관이 엄청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관이 왕에 준하는 혹은 이제 그 상징적인 지위를 좀 보여주는 유물이지만, 지금 논의가 좀 구분한 게 왕관으로서, 직접적인 왕으로서 보여주는 상징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관이 만약에 그 직접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유물이었다면 좀 은하관식과 좀 다르지만 아마도 부장되지 않고 다음 승계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관이 확인되는 점은 그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권위를 직접적으로 계승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옥새 같은 그런 기능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김대한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하고 동명이인인데, 옛날에 우리 김대한 선생님이 일본에서 박사과정이 있을 때죠? 그때 제가 일본에서 만난 분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뭐냐면 금관총 이사지왕도, 자, 이제 금관총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금관이 나왔다고 해서 금관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 명문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공론화 시켜서 나중에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사지 왕릉으로 개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 질문도 많이 받았고, 서봉총 건도 데비드 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서봉총도 쌍분인데
서봉청 발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았던 그 기생분을 발굴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데이비드 퍼시빌한테 당시 중국 상해 홍콩냉장한테 돈 받아가지고 3,000행 받았을 겁니다. 예, 지금 3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데이비드 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재발굴해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봉총이 쌍분이니까 원래 서봉총은 서봉총 북분으로 가고 데이비드 총은 이제 그 이름 쓰지 말고 서봉총 남분으로 하자 해서 아마 앞으로는 아마 그 두 서봉총 북분과 남분으로 아마 이렇게 계속 학계에서 사용될 것 같고요. 예, 금관총이 이제 똑같은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지 왕이라는 왕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사지 왕릉 아니냐. 금관 이름도 이사지 왕의 관으로 관장님 표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자라는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제안을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관총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너무 커서 금관총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만 쓰고 이사지 왕릉으로 쓰자 아니면은 그걸 변개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지 왕릉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금관총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내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금관총은 좀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제 지금도 얘기가 좀 나오다 말았는데 과연 그 금관이 물론 신라뿐만 아니고 백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연 이게 실용품이냐 부장품이냐 그거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아까 물론 발표 때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구체적인 이 사례가 있으면 그걸 한번 들어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그것도 김장 선생님부터 하시겠어요? 아니, 강 선생 먼저 좀 하시죠. 예.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제가 이제 자주 비유된 게 이런 것인데요. 우리 콜럼부스가 왜 스페인의 100여 명의 그 부대가 잉카나 마야 전멸시킬 때 총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원주민들이 무서워했던 거는 총이 아니라 총에서 나오는 그 대포소리였습니다. 그 사람들 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총이 무서운 무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판단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금관이 그 엄청난 비용과 재산을 재화들어서 만들었다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 권위와 그 상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 만들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부장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아마 신라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그걸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다들 동의하시는 바지만은 금관이 왕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왕은 쓸데없이 정말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 알고 있는 거 보면은 이미 금관은 그 왕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기능에 따른 것이라면 그거는 그 사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사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실용이란 부장이라는 어떤 고민 자체가 어떤 전제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욱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실제로 쓰지 않고 중요한 매장 의뢰, 장송 의뢰에서 이게 소비된다면은 그거 자체도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신라의 어떤 주변 지방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 간접 지배를 받았던 그런 소국들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금관을 모방해서 하사받았던 이렇게 경주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금동관을 받아 쓰던 행위나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지방에서 제작해서 금동관을 쓰고 있는 행위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그런 교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방 사람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용적인 상징적인 물품이었죠. 네. 그리고 금영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머리 크기에 맞게 금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나자마자 생득득 지위에 의해 가지고 그 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일찍 죽어서 바로 급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머리 둘레에 맞춰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튼 말씀대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금관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왕이 될 자격이라는 것들이 후천적으로 지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말씀대로 뭐 서성골이나 진골처럼 골품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생덕적 지위를 가졌던 그런 신라 사회에서 가졌던 금관이 만들어지고 양측적인 변화를 보이고 그걸 지방의 소국들이 따라하고 모방한다는 자체가 그건 뭐 관념적으로나 크게 봤을 때 어떤 실용적인 관이지 그걸 단순하게 부장용 관으로만 전제하기로는 과거의 어떤 저희들의 연구 관점이지 앞으로의 관점은 상징적인 소비,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매우 상징적인 실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면 학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서서히 시작하긴 하는데 아마 그 전에 학회에 가봐도 이런 물론 큰 학회 아니면 조그만 학회는 이 토론 시간쯤 되면은 사실 관주보다는 그 토론자 발표자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오늘은 거의 지금 발표자의 2배 이상의 청중분들께서 남으셔서 끝까지 이렇게 들으셔서 상당히 좀 보기도 좋고 또 저희들 이제 발표하는데 보람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꼭 남으셔서 이렇게 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동국박물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만날 기회들이 아마 자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술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